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8회 진리나눔 행사 진행을 맡게 된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의 정원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아름다운 집에 처음 온 것은 2002년 2월 22일 날 우리 성숙한 사회 가꾸기 모임 처음으로 연극을 정동극장에서 하고 김태균 교수님 모시고 왔던 시간인데요. 성숙한 사회 가꾸기 모임이 여전히 이렇게 연맥을 유지하면서 오늘까지 올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심경문화재단의 이사장님이신 임영현 교수님께서 잠깐 우리 행사에 대한 말씀, 취지, 인사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특히 우리 철학계 지금 아마 대원로이신 이 차인석 교수님 오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삼영 선생, 김광 선생, 옛 친구들이고, 그리고 여기 곽용 회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곽용 회장은 이 집 주인인데 이렇게 늘 우리 철학 선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빌려주시고 저희들 여기서 놀게 하고 철학자들이 여기 주인이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름을 지편 비전이라고 이 장소 이름을 정했어요. 지편. 옛날에 지편제 있죠. 지편. 어질 현재. 어진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모아놓는 집이다 해서 지편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여기 88 올림픽 때 고르바초프 그때 그분을 여기 모시려고 해서 지었던 집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자리를 빌려주신 우리 곽용 선생님께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이런 모임은 지금 내가 지금 오늘 8회 8번째 모임입니다. 오늘 우리 백종원 선생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서울대 철학과에서 칸트 독일 철학을 학생들한테 오랫동안 가르치시다가 지금 은퇴하신 지 한 2년 되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성의 역사. 네, 이성의 역사. 이성의 역사가 책을 받았는데 제목을 읽어놓았어요. 그 아주 방대한 저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칸트는 주로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이론 이성 비판, 그런 이성에 관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철학자인데, 서양 철학에 있어서의 여러 그레이트 필로소퍼들의 이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을 전부 검토한 방대한 저술을, 나는 그런 저술을 서양에서도 못 받고 동양에서도 물론 못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이고요. 그런 아주 대단한 저술을 냈는데, 오늘 그 저술에 대한 이 1시간 안에 내용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실 거고, 자기가 이 책을 어떤 구상을 가지고 어떤 동기에서 이 책을 저술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강용 회장님 어떻게 한 말씀, 환영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친구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구상하든지 하든지 간에 철학 없이 하는 것은 좀 숯발머리 없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이 철학을 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제가 이런 방이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면 다른 대로 또 붙여야 될 부분이 있으면 붙이고 앞으로 또 성장시켜야 될 것 성장시켜서 동쪽이다 서쪽이다 옛날이다 지금이다 중생이다 그러지 말고 이제 대한민국에 계신 이 철학자님들이 인류에게 기여되는 그런 철학이 형성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편비전, 여기 끝입니다. 지편비전 염려 마세요. 지편비전 이라는 것이 영어로도 어떻게 썼느냐면 zip 코드가 있잖아요. 모르게 zip 코드 빨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자하고 똑같고요. 현 비전을 그냥 비전을 동사화 시켜서 envision, 그러니까 zip envision으로 해서 영어로는 zip envision으로 되기 때문에 좀 나르시라고 비전 비자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정말 많이 나르셔서 일일이 기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좀 부끄럽게 갑자기 하라고 해서 이 정도는. 감사합니다. 이제 백종원 교수님 이성의 역사 체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청해듣기 전에 오늘 일정을 아주 간단히만 알려드리면은요. 이 책에 대한 말씀은 지금부터 50분 동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여 동안 아주 짤막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요. 그 다음에 자리를 옮겨서 식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 송윤원 교수님 그 연주를 청해 듣고 송윤원 교수님은 우리 철학과 김기현 교수님 부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백종원 교수님께 질문도 드리고 또 이 역작을 내시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지혜들을 또 청해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신균문화재단의 백도환 선생이 저보고 백종원 선생님 그 저자 소개 말씀을 좀 하라고 하는데 제가 소개를 한다는 자체가 좀 너무 이미 잘 알려져 계셔가지고요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아주 간단히만 하면은 이렇게 서울대 철학과에 69년도에 입학하셔가지고 이제 서울대 철학과에서 공부하시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에서 칸트로 박사학위를 하시고 이제 돌아오셔서 인하대학교에 잠깐 계시다가 서울대 오셔가지고 그야말로 한국 그 철학계에서 도대체 칸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뭐라 그럴까 틀을 잡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별명도 백칸트다 뭐 이렇게. 네. 그리고는 또 우리 백 교수님이 이제 평소에 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칸트보다 그 칸트 책을 많이 팔았다. 그래서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성의 역사까지 했으니까 아마 책 판 부수에 있어서는 칸트를 아주 압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은퇴하시면서 포스트 휴먼 학회를 또 만드셔가지고 현재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등 미래 우리가 당면해야 될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뭐라 그럴까 우리한테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성의 역사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에 대한 암묵적인 또 가르침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많은 부분 드려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길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소개받은 백종현입니다. 우선 좋은 분위기에서 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신명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시간 내셔서 좀 크게 이렇게 녹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은 취지가 제가 쓴 이성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어떻게 보면 독자, 또 잠재적 독자들과의 대화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저자라고 하는 우리말, 또 지은이라고 하는 말, 그런 너무 사무적인, 너무 사실적인 표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저자라는 말은 독일어로 페어파서라는 말이 제일 실감이 납니다. 독일어 하시는 분은 짐작하시겠지만 페어파서 연상되는 말 페어파순, 헌법, 기본, 체제 이거를 내놓는 사람이 페어파서죠. 또 파순이라고 하는 건 파악한다 또는 갈피를 잡는다. 또 경우들은 마음 평정 상태도 파순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런 함축이 있는데 이게 페어파센이라는 동사로 가면 간혹 가다가 페어그라이펜이라는 말로도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잘못 잡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의하는 게 페어파스가 체제나 틀을 제시한다고 하다가 잘못 잡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페어파스라는 말을 쓰면서 잘못 잡지는 말아야 되는데 이런 그런 자각을 하면서 책을 쓰곤 했습니다. 근데 영어의 오서라는 말은 내가 보기에 문자가 너무 권위적이에요. 오서리티에서 이건 제가 보기에 하느님한테나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그래서 너무 높은 저자를 갖다가 오서라고 하면 너무 높이 간 말이 아닌가 늘 생각을 해. 작가. 그래서 저는 독일어로 페어파스가 더 맞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 책이라는 게 출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나가는데 독일어 또 한국말 출판인 발행인은 또 너무 사무적인 말이 너무 사실적인 말이라서 그 함축이 조금 충분치 않아서 이 말은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그냥 이건 영어입니다. 오히려 독일어 페어레거는 너무 이것도 좀 그렇고 퍼블리셔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생각과 느낌을 공표해서 공문화 시켜준다 이거 아니겠어요? 퍼블리셔가. 그래서 공유하고 소통해주는 자.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공동체나 문명이나 문화를 형성해주는 데는 반드시 퍼블리싱의 그 과정이 필요한데 영어의 그 퍼블리시라는 말이 그냥 맞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출판인 쪽에는 그 말을 더 제가 좋아합니다. 조금만 더 크게 좀 가깝게. 근데 이제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제 그 책을 쓸 때 저 혼자 썼다기보다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줘서 오늘 제가 그냥 이 자리에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 책을 낸 아카넷 출판사에서도 출판 편집의 팀장님, 부장님 또 제 책 다 교정 봐주신 선생님 다 세 분 다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글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써내는 그 문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아까 뭐 소개에도 잠깐 나왔지만 번역을 좀 많이 지금 책 쓴 거하고 번역석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쓴 책에도 번역문이 절반쯤 되니까 결국은 제가 쓴 글 중에 4분의 3은 번역문이 된 셈이라서 근데 이게 대개 번역이 제가 서양 책을 번역하니까 서양말 구문하고 한국말 구문이 달라서 제 한국말이 서양 구문으로 이렇게 좀 자꾸 여기 좀 이렇게 뭐랄까 전화돼서 한국말을 쓸 때도
독일어 쓰듯이 어순이 나오고 이런 그래서 제가 늘 경계를 해요. 이거 내가 지금 어느 나라 말을 쓰는지 이게 의심을 가는데 다행히 이제 출판에 우리 교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그걸 늘 잡아주세요. 사실은 제가 쓴 글의 문체는 꼭 제거라기보다는 사실 아칸의 출판사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고 감사의 생각을 해서 오늘 선생님 세 분 모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책을 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책 쓰면서 맨 첫 마디에 그 쇼펜하우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쇼펜하우의 의지와 표상으로서 세계라고 하는 이 책이 아시겠지만 쇼펜하우가 30살 때 첫 일판을 쓴 책이에요. 쇼펜하우가 1788년생인데 이게 1818년에 완성하고 19년에 출판을 했는데 아다시피 그게 이제 브록하우스하고 싸움질 하다가 이게 자기는 세계적인 사람인데 잘 안 알아주니까 인세를 더 달라 어쩌다가 이게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게 책이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거의 안 팔리고 있다가 이제 1844년에 재판을 증보판을 내요. 그때 있는 규절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쇼펜하우가 아다시피 이 책을 내고 자기도 뭐 해겔급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1820년에 베를린 대학에서 같이 맞붙어서 강의하다가 수강생이 없어서 그냥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기계를 부린 때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대학 철학에 대해서 별로 이제 감정이 좋지 않았겠죠. 아마 그래서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대학 철학은 항상 군주에 대한 두려움, 정부 부처의 의지, 국가 교회의 종규들, 출판사의 소망, 대학생들의 호응, 동료들의 호의, 시국의 추세, 대중의 그때그때의 성향,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유념하면서 100가지 의도와 1000가지 동기에 짐지어진 채 조심조심 요령껏 자기 길을 헤쳐나가고 있다. 이게 이제 1840년대에 독일 대학 철학의 현황을 쇼펜하우가 관찰한 내용인데 지금도 여전히 국가교회의 종교들 이것만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그거 빼고는 아마 지금도 다 책 쓰면 이 의식하고 있는 내용들이 해서 제가 좀 짚히는 게 있어서 저도 거의 책을 쓸 때 이런 심정으로 씁니다. 조심조심 이렇게 되면 내 동료들이 뭐라고 말할까. 또 이게 출판사에서는 이 책이 팔릴까 안 팔릴까 또 우려하지 않겠나. 다 고려하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저술 의도를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대학 철학을 인용하는 까닭은 이 대학 철학인 게 요새 우리말로 하면 제도권 철학이죠. 제도권 철학. 그러니까 철학을 직업으로 생업으로 삼아서 하는 활동의 결과가 이제 대학 철학이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교수가 아니면서 교사가 아니면서 철학하시는 분들은 내가 보기에 이제 자유 철학 또는 비제도권 철학을 한다면 그다음 또 교육기관에 몸을 담고서 이게 철학적 활동하는 사람은 내나 이제 지금은 고등학교 철학은 없으니까 대학 철학 아니면 제도권 철학 또 학교 철학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대학 철학, 학교 철학이 몇 가지 그 사회적인 책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어느 분야나 정규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철학도 다 자유분방할 수가 있고 다 그리고 생활 철학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어느 집단은 또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정규적이다라고 하는 슐 게리히트한 어떤 모델을 늘 제시를 해줘야 크게 이제 예를 들면 자유롭게 운전을 하더라도 그 중앙선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양쪽으로 올바를 당하느냐 이런 문제. 그래서 그런 어떤 모델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게 이제 대학 철학의 과제라서 저는 늘 그걸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철학 활동할 때나 책을 쓸 때도 그래도 이런 선을 놓고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책에도 그런 어떤 나름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이렇게 제시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하면은 그것이 철학이 되려면 일단 인류 문명 향방의 가늠자 역할을 해야 된다. 어쨌든 우리 철학을 볼 때는 지금 인류 문명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가려면 어떤 각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걸 늘 제시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제 그 뭐랄까 기본 틀을 가지고 제가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명 그 향방의 가늠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 좀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가 다시 문명이 발달한다 또는 발전한다. 그러니까 원시 문명에서 조금 더 진보된 문명으로 나갔다. 문명이 더 문명화된 사회다. 라고 할 때 더 문명화됐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어떤 모습을 가지면 더 문명화된 사회고 어떤 모습이었으면 덜 문명 사회, 미개한 사회냐.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제가 보면 뭐 인간이 이제 많은 면에서 부족한 그 존재자이다 보니까 많은 필요들을 갖는 게 필요 욕구들이 있는데, 결국은 문명이 발달될수록 그 필요들이 최소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필요 욕구에만 급급해서 사는 문명일수록 저급한 문명이다. 다시 말하면 먹고 자고 옷 입고 하는데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문명은 저급한 문명이다 이거죠. 거의 동물적인 수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금 더 문명 사회가 되려면 그런 필요 욕구를 최소화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주 적은 사회. 그러니까 필요 이상을 넘어가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회. 다시 말하면 인간이 조금 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필요 이상의 것을 지향하면서 나아가는 사회. 그런 사회가 더 좋은 사회다. 다시 말하면 사회 구성원들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그거에만 매몰되어 있을수록 문화 수준이 낮다, 문명이 낮다고 봐야 된다 이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철학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런 진단에서 저절로 나오는데, 결국은 인간이 필요 이상의 것을 지향하는 삶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황은 어떠냐? 현황은 좀 나아지는 것 같긴 같은데, 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볼 때는 이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의사에서 점점 밀려나서 각자 도생의 길로 나아간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한 예를 들면, 아까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1980년에 갔는데, 그때는 학교 옆에 롬바하라고 하는 이제 큰 서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심지어 어떤 할머니 일종의 뭐 북카운슬러인데, 그 양반한테 가면은 내가 흉의 어떤 책을 사고 싶다 그러면 이 양반이 쫙 설명을 듣고서 그렇다면은 이런 책을 사라고 조언을 해주는, 그냥 북 책 파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양반한테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책 파는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흉의 인성론 책도 나 독일 샀는데, 그 양반이 런던으로 주문해 줬어요. 그러면 이거 이 책판이 제일 좋다고 이렇게 이제 그런 정도 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롬바를 갔더니,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서가 코너에 필로소피라고 하는 칸이 있고, 옆에 작은 거에 제일렌이, 이게 제일렌이라고 하는 칸이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갔더니 철학 칸이 없어졌어요. 그 좋은 서점에 철학 칸이 없어져서 어디 갔나 봤더니 제일렌이라고 되어 있는 큰 칸에 한 줄이 필로소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렌이 뭐냐면 이제 뭐 아다시피 거기에 종교,
그다음에 뭐 자기 수양,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들어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 달라이라마 책도 엄청 많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플라톤이나 칸트는 한 줄 조금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는 칸트, 플라톤이 쫙 있고 옆에 달라이라마가 좀 있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영 반대예요. 저는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지금도 가끔 어떤 사람이 그 철학하려고 한다고, 선생님 철학하면 괜찮겠냐고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이나 이렇게 문의 현상이 꽤 있어요. 제가 대답을 할 때 그 세일렌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고 또는 이제 뭐 자기 구제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철학은 보편적 고뇌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자기 고뇌에서 출발했을지 몰라도 거기에 멈추면 철학은 안 된다 이거죠. 그 인류의 고뇌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 하고 독일에서 하고 러시아에서 다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보편적 고뇌여야 돼요. 그게 동기는 뭐 러시아적인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물로 나올 때는 보편적, 인간의 보편적 고뇌가 있어야 철학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번뇌, 내가 해탈하는 거,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되면 세일렌 영역에는 속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종교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자기 수양일 수도 있고, 도통일 수도 있죠. 어떤 도통한다. 그건 저는 이제 그거는 철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더 위대한 인류의 스승일지는 몰라도 그건 철학은 아니에요. 철학적 활동을 하려면 그것이 어디까지나 보편적인 고뇌여야 되고, 전승이 돼야 되고,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옮겨야 되면 자기 혼자 득도 온 거 가지고 철학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특수한 비법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보편적인 고뇌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인류의 많은 서적이 있지만, 제가 이번에 이성의 역사에 담은 글은 다시 말하면 이런 제가 생각하는 의미의 철학적인 거. 그러니까 인간의 아니면 인류의 보편적 고뇌 속에서 나온 생각들, 그것들만 추렸다. 그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철학 개념이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특수한 종교적인 체험이라든지, 뭐 진짜 도사들의 이 얘기는 여기 더 이상 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이제 한 870페이지쯤 되고 온 거에 한 4,000매쯤 썼는데, 그래도 이게 뭐 인류가 남긴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취사 선택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취사 선택의 저 기준은 역사적인 철학 저자. 그때 역사적이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뭐 당대가 됐든 후대가 됐든 일단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저술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런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역사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주관적이고 제 가치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는 그게 영향이 있다고 보았다, 이런 것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남의 글을 참고는 하지만 저는 글을 쓸 때 원문을 제가 해독하고 확인하지 않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쓴 거를 그냥 옮겨 쓰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제가 원문을 해독을 해서 제가 해석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문을 해독하고 확인할 수 있는 언어가 7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7개 언어로 쓰여진 것만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한문부터 시작해서 한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라틴어, 히라버까지만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불교 얘기도 없고, 제가 산스크리트 할 줄 모르니까 그 말이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어원이 본래 어떤지를 제가 확인을 못하니까 어떻게 변형되고 어떻게 해석됐는지 그거 갖고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서 아예 그거는 언급을 안 했고요. 또 이슬람에 관한 것도 이게 없습니다. 제가 아라비아를 해서 코란을 해서 어원을 따져서 그게 이런 변화 과정을 제가 확인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남의 말을 그냥 건너서 여기다 옮겨 쓸 마음이 없어서, 그것도 제가 예를 들면 불교나 이슬람 문명이 이성의 역사에서 덜 중요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의미가 없다든지 해서 빠진 것이 아니라 제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그냥 언급을 안 했다. 우선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 이제 뭐 플라톤 나오고 아리스토 나오고 칸트 나오고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저는 이 사람들을 좀 어떻게 취급했냐면 플라톤이 위대하느냐 칸트 그 저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고 그것이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것만 저한테 관심합니다. 그러니까 18세기에 유럽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이 칸트인지 특한인지 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은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그때 그런 생각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인류 문명에 상당히 큰 발자취를 남겨서 여기까지 흘러왔다. 그러니까 그것이 국적이 뭐 그리스냐 로마냐 한국이냐 중국이냐 저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 중에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인류 문명의 이러이러한 요소가 됐다. 그런 관점에서만 이걸 다룬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플라톤이 전기는 어떻고 후기는 어떻고 칸트가 비판기 이전은 어떻고 이건 관심이 저는 그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플라톤이 언제 얘기했던 칸트가 20살 때 얘기했던 80살에 얘기했던 그 생각 중에 이것이 의미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만 썼다. 우선 제가 여기서 이제 취급한 그 고전을 취급한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 작금에 한국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그 쇼펜하우부터 딱 들고 시작을 했는데 쇼펜하우가 저를 철학으로 인도온 사람이라서 제일 먼저 썼어요, 사실은. 근데 쇼펜하우는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찌질이에요. 완전 찌질입니다. 그런 찌질이가 없어요. 괴팍쟁이고요. 이중인격자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 말하는 도덕으로 보면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뭐 그러면 뭐 여기서 그냥 제어해야 되는 거죠. 칸트 하나 남을까? 아마 여기 글 중에 남을 사람이 칸트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스 얘기할 때 막스가 얼마나 귀족적으로 살았냐. 평소에 그 하인이 오기 전에는 먼지가 5cm가 쌓여도 빗자루 한 번 안 늘렸다는 거 아니에요. 인민 대중을 매일 역설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거 이중인격자 그런 거예요. 그럼 뭐 막스 글은 다 의미가 없네. 저는 이런 거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일단 그 사람이 언행일치했느냐, 표리부동한 인간이냐 이것도 여기서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쇼펜하우어의 글들은 그 뒤에 니체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됐고 이렇게 해서 좀 문명의 요소가 됐다. 저는 고전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조금 그래서 제가 보면 훌륭한 저술을 남긴 사람이 과연 훌륭한 인간이냐 그건 뭐 확인할 길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간이 전혀 글을 안 남긴 사람도 많고 그다음 역사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요. 인간적으로 형편없는 자가 역사적 영향력도 많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그냥 영향력 기준으로만 다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하필이면 이성역사를 이런 방식으로 썼느냐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구상을요 제가 2008년쯤에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논문을 다 썼어요. 그런데 논문을 쓰고 나니까 야 이거 나중에 단행본으로 써야 되겠다. 근데 그 제목으로 먼저 발표하고 나면 나중에 책 제목하고 겹치니까 이 논문 제목을 바꿔야 됐다 해서 이성 개념의 역사라고 일단 논문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2009년에 제가 발표했는데 이성 개념의 역사라는 논문을 쓰고 그때부터 책의 골조를 다듬었습니다. 꽤 오래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에 썼으니까 제가 생각은 한 10년 이 정도 했는데 애당초에 구상은 좀 더 빨랐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 지금 인간 개념의 일대 전환기다. 제가 조금 이따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데카르트의 근대 철학이 나왔을 때 정도의 어떤 그 문명의 지금 전환기다. 저는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제 그 책의 출발점이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이렇게 출발하는데 제가 이 책이 마침 지난달까지 다 팔려서 2쇄가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1쇄 찍고 나니까 뒤에 페이지가 한 페이지 반쯤 백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메꿔서 2쇄 때는 좀 더 채웠습니다. 그걸 오늘 나눠드린 끝장이 새로 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쇄를 가지신 분은 없는 내용인데 처음에 제가 출발을 이성적 동물로 출발했는데 다시 이성적 동물로 돌아가자. 제가 이걸로 지금 마무리를 다시 썼습니다. 이 취지가 왜 그런 거 아니? 이 철학이 시작될 때부터 그 말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를 염두에 두는 건데 이 고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제가 보기에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고 그 고대 철학이라는 게 아주 특이한 문명의 어떤 기능이라는 걸 제가 일단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철학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이성적 동물로 규정이 됐어요. 이 말이 함축하는 게 뭐냐면 이성적 동물이라는 게 함축하는 게 뭐냐면 늘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동물이면서 신을 닮아가려고 하는 신과 동물 사이에 있는 존재다. 그게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신과 공유하는 부분이니까 이성은 신과 인간이 공유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물이 땅에 사는. 그래서 이제 늘 휴먼이라는 말이 그리고 땅이라는 말, 땅에 사는 동물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19세기 후반부터 소위 말하는 그 진화론, 진화 생물학이 나오면서 인간도 동물의 일종이지 무슨 동물과 뭐가 다르냐. 그래서 결국 인간을 동물을 서술할 때 쓰던 수로를 인간에게 보다 전입을 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도 동물이다. 이런 이제 일종의 경향성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이제 사이버네틱스가 나오면서 20세기 중반부터 사이버네틱스 기계 아닙니까? 인간은 기계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인간은 동물이라고 그러더니 인간이라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브레인 프로세스 아니냐. 브레인 나중에 브레인 얘기하더니 나중에 처음에는 브레인이 무슨 생물학적인 구조물로 생각이 됐는데 요즘 와서 기계적 구조물로 생각한단 말이죠. 계산기야. 그러니까 이제는 기계가 인간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19세기 후반부는 동물이 인간이라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기계가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두뇌다. 두뇌는 기계다. 인간은 기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은 인간이 신과 동물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면 동물과 기계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물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 그 중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미 신의 세계하고는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더 심하게 말하면 완전 유물론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데카르트도 이 유물론적인 자연과학주의가 유물론이니까 결국 유물론이 나오니까 한 대안으로 그걸 어떻게 좀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원론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아마 새로운 의미의 이원론이 나오지 않는 한 저 페이스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러면 이제 인간의 유상은 전혀 우리가 기존에 쓰던 수로들은 다 제거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제가 좀 저 나름대로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교조적인 전승적인 그 개념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진짜 보수주의자죠. 이런 보수주의 입장에서 보면 유기다 이거죠. 문명의 유기다. 제가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지연시킬까? 제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이 경향성을 이 추세를 데카르트가 막지는 못했죠. 데카르트 지연시켰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연시킨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벌어줘야 된다고요. 이 전환기에 최소한 기계로 인간이 바뀌는 상황에서 왜냐면 다른 의식이 아직 못 따라가 있는 거거든. 과학만 앞서가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그 부분을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제가 썼습니다. 사실은 뭐 인간이 기계를 닮았느냐 동물을 닮았느냐 좀 차이가 있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취향일 수도 있고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여기 있는 걸 다 사람이라고 부르는 한 동일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보기 시작하면 세상에 같은 게 하나도 없고요. 같은 점을 찾아보자면 또 같아요. 우리가 다 눈을 2개씩 갖고 있으니까 눈 2개 갖고 있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근데 눈 색깔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다 다르다. 그렇게 보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인간과 동물과 기계가 같으냐 다르냐 하는 것은 사실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인간은 기계와 동일시하고 동물과 동일시하려고 하냐? 왜 인간을 신과 동일시하는 걸 점점점 벗어나려고 하느냐? 인간을 신과 동일시할 때는 굉장히 인간이 부담을 져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지킬 게 굉장히 많아지는 게 당위 규범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동물이라고 하면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사는 게. 짐승처럼 살면 되니까. 짐승이니까. 이게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조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신을 닮았다는 게 굉장히 인간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기계라고 그러면 이제 조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생긴 대로 돌아가는 건데 뭐 책임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동물 이상으로 기계 이상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서 결국 이런 수로 기계적인 수로 동물적인 수로로 자기를 치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생긴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사람이 좀 힘들더라도 조금 더 힘들게 살아라. 제가 이 말을 좀 하려고 좀 힘들게 살아라. 너무 쉽게 살지 말아라. 이걸 자꾸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래도 신을 좀 닮아라. 그래도 신처럼 살아라. 이렇게 계속해서 옆에서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 우리는 동물이다. 그냥 짐승처럼 살자.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철학이 아직도 해야 될 과제 아니냐.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제 제가 지금 이 철학적 작업을 하는 것은 결국 휴머니즘의 유지, 휴머니즘의 진흥. 근데 지금 휴머니즘은 전부 낡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 중심주의, 인간의 존엄성. 이거 다 이 감성 시대, 인공지능 시대 터무니없는 그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가자. 뭐 트랜스 휴머니즘으로 가자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휴머니즘이라는 게 다 구닥다리 근대적 사람들의 착오 속에서 나온 하나의 이념이다. 지금 그렇게 말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쓴 책은 복고주의고 근대주의고 반현대주의고 이제 결국 옛날 말 되풀이하는 추금기, 녹음기 틀어놓은 거고 아마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충분히 그럴 반응을 의식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모르고 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썼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또 해야 되겠다. 이거 나도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이런 이제 의도로 책을 썼습니다. 이 감성 시대라고 근대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포스트 모던이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차이니 개성이니 미감이니 다양성이니 이런 걸 자꾸 지금 이야기하는 마당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패권적이고 그러잖아요. 전체주의적인 것이고 그걸 그렇게 내세우죠. 제가 이런 이제 감성 시대에 입법적 이성을 고취하려고 하는 것은 특수나 개별성을 강조하는 이 추세의 보편성을 한번 반대로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또 인공지능 시대라 이게 포스트 휴먼 입장에서는 기계성, 널융성, 획일성 오히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사실 감성주의 반대예요. 거꾸로 보편주의, 획일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율성, 기계성 대신에 자율성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서 쓰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입법적 이성이라는 이성 개념을 내세워서 감성 특수주의에 대한 보편주의를 하나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또 자기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인공지능 시대에 와서는 거꾸로 이제 능률과 보편성은 저는 자율성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비능률일 수도 있다. 너무 능률적인 거 찾지 말아라든지 또는 이 보편보다는 특수를 더 강조하려고 이런 지금 두 개 엇갈린 그 풍조에 저는 또 엇갈린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 책에서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인간 문명의 수호자다 내가 아주 보수주의의 성곽을 쌓겠다. 이런 의도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누가 어떤 학문적인 업적을 내놓느냐, 그 사람의 학문적인 작업이 문명사적인 가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업적 유무를 다뤄야 되는데, 그 문명사적 가치라는 게 뭐냐, 결국 휴머니즘 증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금 포스트 휴먼학회를 뭐 여러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서 그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그 문명 전환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을 추이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학문적인 이 공동 작업을 통해서 그 뭐 회원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트랜스 휴머니즘이나 포스트 휴머니즘을 저지하려고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진흥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목적이 휴머니즘을 증진시키는 거니까 트랜스 휴머니즘을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자연주의라는 개념이 3번 바뀌는데, 예를 들면 이제 스토아 학파에서 그 자연법 할 때 그 자연주의하고, 그다음에 휴무 이후의 자연주의는 오히려 반대잖아요. 저건 이성주의고, 이제 이 휴무 이후의 자연주의는 정감주의인데, 제가 말하는 자연주의는 이제 그 트랜스 휴먼이나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 휴먼을 다시 한번 이성적 동물주의를 자연주의, 저 기계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3의 자연주의. 그러니까 지금 자연주의 개념을 똑같이 쓰지만 저는 내추럴. 그러니까 왜 인간이 그 생물학적인 기계적인 증강을 하면 안 되냐? 저는 증강 반대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살만큼만 살아라. 너무 온갖 그 치료를 통해서 오랫동안 살지 말으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 준 수명만 살아라. 그걸 늘리지 말아라.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점에서 반문명주의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연주의. 그래서 저는 이제 제3의 자연주의 관점을 좀 취하고 이 책을 썼습니다. 이때 그러면 왜 너 같은 자연주의가 가치의 중심이 된다 증거가 뭐냐? 너 그럼 뭘 근거로 해서 그런 주장을 하느냐? 그냥 요청입니다. 이게 포스출라툼입니다. 요청이라는 말이 이제 공리입니다. 공리라는 게 뭐냐면 그 제가 줄곧 공부하는 이제 칸트의 그 개념은 이렇습니다. 요청, 공리공주의는 요청이 뭐냐면 하나의 가능한 행위에서 그 행위를 수행하는 방식이 직접적으로 확실하다고 전제되어 있는 그 행위를 규정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청, 네가 그 주장하는 그 원칙이 맞다는 걸 증명하라 없습니다.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휴머니즘이 왜 인간의 모든 활동의 중심이어야 되느냐? 그냥 그렇습니다. 그걸 입증하라고 왜 트랜스 휴머니즘은 안 되냐? 이걸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건 반대로 왜 트랜스 휴머니즘 가야 되냐? 그것도 물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가면 서로 간에 결국은 가치관의 문제지 뭐 니께 맞다 안 맞다. 인간은 왜 100살쯤 살고 그냥 가야 되느냐? 500살 살면 왜 안 되느냐? 그냥 너무 그렇게 오래 살지 말자 이거죠. 이런 입장이라서 왜 안 되냐고 물으면 그럼 왜 이렇게 오래 살아서 뭐 할래? 그것도 그냥 살아보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내 욕구대로 가보자 이거지 뭐 있을 그게 무슨 기준이 있겠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면 그냥 가치관의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건 그냥 요청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용은 10분에 해야 되겠네. 그다음에 이제 이 서술 내용을 좀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한국말로 글을 쓰기 때문에 제가 글을 쓸 때 내가 쓰고 있는 이 말이 어떻게 탄생되냐부터 늘 따집니다. 제가 철학을 하니까 철학이란 말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말부터 도대체 사람들한테 어떤 상념에서 나왔을까를 늘 생각을 했고, 이제 이건 이성이니까 이성이란 말이 언제 생겼을까?
도대체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지어낸 사람들의 느낌과 생각을 담고 있잖아요. 이게 최초에 무슨 발상으로 이런 개념이 생겨났을까? 늘 저는 그걸 따지게 들어갔는데, 우리말 이성이라고 하는 말을 어문을 따지면 후한서에 나옵니다. 후한서에. 우리말 이성은 이제 한자를 표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한 300, 기원 한 350년, 이게 범엽이 쓴 건데, 그때쯤 나온 말인데, 여기 책에도 이성이라고 하는 말은 본성을 다스린다. 본성을 다스린다 뜻입니다. 리라는 게. 이건 문장입니다. 단어가 아니고. 리성. 본성을, 인간의 본성을 다스린다. 본래 이게 문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본성, 그래, 이것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말이 왜 나왔냐면, 논어에 그 성상근 습상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말을 해석할 때 이 성이 뭐냐, 그걸 하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은 비슷비슷한데 결국 사는 방식이 습이 달라서 멀어졌다. 본래 사람은 비슷비슷했는데 하는 짓에 따라서 결국 나중에 끝에 가면 말이 다르죠.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본성이 뭐냐, 그 말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핵심은 자연 본성이 이때도 정념이에요. 정념. 이 성정, 정념인데 이걸 다스리는 것, 그걸 이제 이성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게 하나의 어휘로, 서양말 리즌, 라지오, 로고스의 번역으로 채택한 건 일본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그 초기 일본 그 철학사전을 갖고 있는데, 동경대학에서 나온 1881년 철학 자휘. 얘는 이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센시빌리티는 감성으로 번역했고, 언더스탠딩은 오성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그 리즌이 없습니다. 그런데 증보판이 3년 후에 1884년에 나왔는데 거기에 리즌이 등장이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도리, 리성 이렇게 번역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리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하나는 도리라고 번역하고 하나는 리성이라고 번역해서 그때 이성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서양 사상이 한국에 유입될 때 이게 일본 문화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일본어를 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일본 책을 다 사서 봅니다. 그러니까 한문을 읽을 줄 아니까. 그 토시는 몰라요. 거꾸로 읽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단 말이 부사가 있는데 모르고 그냥 읽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칸트 번역을 때 전부 일본 번역을 놓고 봅니다. 근데 명사만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 다른 건 모르고. 그리고 이것도 늘 찾아서 대조해 보는데 번역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1880년대쯤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성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다. 근데 그거는 리즌의 번역으로 등장을 했다. 근데 더 올라가면 이제 이게 결국 라지오나 로고스로 해당이 되는데, 저는 이제 아까 도리라는 말에서 나왔듯이 이성의 이제 원뜻이 제일 가까운 것은 그리스 말의 로고스와 한문의 도라고 생각합니다. 도, 로고스. 이것이 이성의 뜻을 제일 잘 담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성이라는 말은 이제 일본 사람이 지어낸 말이고, 도나 로고스는 그 전에 있던 말이고, 그러니까 도나 로고스를 결국은 번역을 써서 새로 지어낸 말이 이성이니까 어원적으로는 도나 이 로고스에 해당되는데,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고스나 도는 옳은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말하다라는, 말씀 도자 아닙니까? 로고스도 말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치라는 뜻이 있어서, 이거는 고대 중국인이나 고대 그리스인이 서로 문명에 교류한 적이 없지만, 어떤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또 인도를 통해서 왔다 갔다 했다. 그런 사람들 좌우지간에 없지만, 직접적으로 없지만 그 점에서 일치한다. 두 문명이 생각 일치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성이 말하다면 결국 이제 바른 말, 그 다음에 라지오로 가면서, 라지오는 아다시피 네오로 세마다, 계산하다, 세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성의 뜻이 말하고 세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학하고 언어 잘하면 이성적인 인간이죠. 그래서 제가 늘 재밌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대학 시험에 수학하고 영어, 국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수국 하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강의를 하는데,
애들이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와서 말을 안 해도 된다고 답변하는 거 아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되려면 영수급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왜냐면 이 본래 이성적 동물한테 주어진 풍수 내용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맞아서 결국 이제 말하다라고 보면 말을 누가 하느냐? 그것이 이성의 본부라 이거죠. 말하는 자가 이성의 본부인데 그것이 인류 역사를 보면 3번의 생각이 전환이 됐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연의 소리를 들어라. 자연의 소리를 귀 기울여라. 이게 자연주의예요. 자연이 말하라는 거죠. 이치는 자연에서 나온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하느님의 음성을 들어라. 신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런 관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을 누가 하냐? 신이 한단 말이죠. 하느님이 말씀을 내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람의 말을 들어라. 사람의 말을 들어라. 네 이웃의 말을 들어라. 그런 또 입장이 있어요. 그 인간주의라고. 3번 있어요. 근데 인간으로 내려오면은 네 양심의 소리를 들어라. 네 영혼의 소리를 들어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네 몸의 소리를 들어라. 이런 있잖아요. 네 몸이 말해주는 걸 들어라. 이걸 그래서 결국 인간으로 가면 신체주의하고 정신주의는 안 나눠져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3종류가 있고 세분에 보면 4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말을 누가 하느냐? 자연이 한다. 신이 한다. 영혼이 한다. 몸이 한다. 크게 보면 4주의가 있는데 그것이 이성의 역사입니다. 그 말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서양 문화로 보면 고대 문명, 중세 문명, 근대 문명이 나눠진다가 그런 거죠. 제가 아마 조금 있으면 기계가 말한다 이럴지 모르겠어요. 기계 말을 들어라. 이제 기계주의로 가면 기계의 소리를 들어라. 인공지능이 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문명의 전환이라는 거죠. 또 한 번의 전환이 온다는 거예요. 네? 그쯤 가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 수로들이.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이 책에서 10장에 걸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주의로 제가 쓴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도교, 유교, 그다음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파를 썼고, 그다음에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거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를 통해서 기독교의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건 사람은 하도 많아가지고 그게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성주의자가 있고 이제 감성주의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에 있어서의 그 목소리들을 제가 이렇게 담아서 책이 전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의도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스트 휴머니즘, 그러니까 포스트 줄긋고 휴머니즘. 저는 그거를 지금 막으려고, 그러니까 지연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유물론을 최대한 지워지려고,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맺는 말은 결국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인간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데 결국은 인간이 태어날 때는 이성적으로 될 수 있는 동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다 이성적인 동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 갓난아기가 무슨 이성적인 동물이야. 이성적으로 될 수 있는 동물로 태어나는데 그래서 이걸 아니말 라쪼나빌레라고 해요. 이성적으로 될 수 있는,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동물로 태어나는데 결국 교육과 자기 교화를 통해서 이성적 동물이 된다. 그러니까 이성적 동물이 되는데 그 이성적 동물이라는 게 결국 이제 자기 자율적인 그 성향 또는 어떤 역량 그걸 통해서 자기 규제를 함으로 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너 자신을 알아라. 그리고 공자가 했던 말, 너 자신을 다스려라. 그럼 이것이 이제 인간이 그 과제로 안고 있는 거다. 늘 인간은 자신을 알아야 되고 자기를 다스려야 된다.
다스려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로 줄이고, 제가 이제 그 유인물로 나눠드린 거는 이제 목차가 있고요. 그리고 맨 끝장은 이 책이 2017년 4월 5일에 일쇄가 나왔는데 지난달까지 다 팔려서 출판사는 2쇄를 찍었어요. 그래서 2쇄 찍을 때, 제가 1쇄 찍을 때 보니까 뒤에 한 페이지 반쯤이 백지로 있어서 거기를 채웠습니다. 다시 써서 넣었어요. 그래서 그 제목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책이 이성적 동물로서 인간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쭉 이제 한 2500년 내려가다가 제가 다시 이성적 동물로 돌아가자. 지금 자꾸 이성적 동물을 이탈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더 마저 써서 메꿔 넣는데, 그 부분을 그래서 혹시 1쇄를 가지신 분은 이 부분을 붙여서 2쇄 책을 완성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걸 이렇게 인쇄해서 붙였습니다. 일단 대충 이렇게 말씀 줄이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몇권 찍었어요? 700부 찍었죠. 네. 제가 이제 나중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쇼펜하우어도 이제 브록하우스라는 출판사가 생긴 지 한 10년 만에 그 책을 처음에 낸 거야. 브록하우스 사전 나왔고. 그런데 한국어 독자가 가려면 중국어 책은 나오면 바로 그냥 아마존에 뜨잖아요. 전 세계에 중국어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어로 책을 내면 독자가 제한돼 있고, 특히 학술 서적은 사실 500부도 안 나갑니다. 학술 서적은. 그게 뭐 교과서로 채택이 되지 않는 한. 특히 철학은 제가 보기에 1년에 순증하는 인구가 한 200명쯤 되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순증하는, 새로운 독자가 한 200명쯤 늘어나요. 그러니까 철학계 사람이 책을 산다고 그래야 굉장히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아도 200권 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일쇄는 있던 기존의 모든 사람이 사니까 그나마 나가는 것이지, 문제는 이제 일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년 나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년 나가면 200권 팔아갖고는 지금 출판사 진고는 뭘로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학술서적, 우리 세 분 와 계시지만 아주 봉급이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자들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책만 사면 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도 이제 한국만 어렵냐, 독일도 엄청 어려워요. 독일은 그래도 책값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200권밖에 안 팔리니까 그냥 막 붙이는 게 150유로? 막 지금 학술은 그렇게 값을 붙이잖아요. 대중적인 거 아니면 그거 누가 삽니까? 도서관만 사지. 개인은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나마 이제 뭐 하다시피 지금 교육부 예산도 좀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예산도 좀 있어서 지금 우수도서 해서 약간 지금 지금 구호 자금을 학술서적한테 지금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독자로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저도 책을 쓰지만 아까 책을 많은 분들이 자꾸 기념품으로 쓰세요. 기념품은 자비 출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팔려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비 출판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 출판사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정가를 붙여서 책을 판매할 생각이 있으면 상품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건 이미 판매해야 되니까 상품입니다. 상품. 값이 붙어 있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공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출판사 직원들이 다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학자들이 자기 책만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책을 팔리게 써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그냥 자비로 출판하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네. 부담 주지 마라.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늘 학문적인 책을 쓰지 말고 잡서를 쓰면 좀 팔리잖아요.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그거는 교양 부분이나 다른 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 대학 철학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 철학은 그 기준을 늘 만들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다 흩어져 버리면 이제 그 학문의 본령이 없어져요. 이게 상식인지 농담인지 학술인지 분간이 안 가요. 우리나라에서 팔린 책은 그런. 글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 건, 예, 그런 건 뭐, 그런 건, 그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정말로 학술서적을 자비로 출판하지 않고 출판사에 부담을 주시려면 이명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책도 한 권 더 써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로 메꿔주고 이거는 얹히라 이거죠. 그러지 않고 나는 대단한 학자니까 오로지 학술적인 서적만 쓴다고 하시는 분은 자비 출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학자. 아니면 어디 재단에 그런 학자도 없어.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저는 그래서 이제 저도 책을 쓰는 사람이고 그러는데 책을 팔아서 책 써서는 못 먹고 산다 그러는데 책 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책 만드는 사람도 못 먹고 삽니다. 그거는 책 쓰는 사람 저자만 그런 게 아니라 출판인도 못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출판인이 학술 서적을 끝까지 못하고 옆길로 새가지고 다른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근사한 학술 출판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안 선생님 좀 잘 좀 오셨으니까 이 정부 고관대장이 오셨어요. 그래서 좀 문화 관광부에서 좀 잘 좀 그 부분 좀 신경 더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 쪽에서는 이게 집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는 아다시피 하드바운드하고 페이퍼백 있어. 일반 독자는 페이퍼백 사고 하드바운드 도서관에 3배쯤. 그거 뭐 제작비가 3배 들었겠습니까? 그거는 결국 거기서 일반 사회에서 학술서적 지원을 하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사회기관이 학술 서적을 지원하고 일반 독자는 그 덕에 싸게 사서 보는 건데 그런 정책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분담을 해요. 우리 도서관들은 저한테 책 기증을 하고 연락 오는데요. 벼룩의 간을 빼지. 지금 사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기증을 하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냐면 공공도서관이 그 책을 사줘야지 일반 독자가 싸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좀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문광부나 지금 우리 문화가 네. 미국의 경우는 책을 내려고 하면 친구들이나 같은 학자들이 미리 사줘요. 아시겠어요? 공짜로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도서관에서 공짜로 다는 건 말도 안 되고 학술서적이 워낙 안 팔리니까 얼만큼 사전에 출판되기 전에 많은 예매가 되었느냐 그것이 출판사에서 이 책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굉장히 10년 동안 쓴 책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나도 좀 난 이사가지고 나한테 책이 안 왔거든. 그래서 내가 주소를 썼어. 주소 써가지고 야 내가 공짜로 달라고 그래야 되나. 그럼 뭐 얼마나 힘들게 썼는데 또 공짜로 달라고 말. 좀 문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도둑놈이야. 도둑놈이야. 아니 제가 이제 20세기 그 한국의 철학은 그 책을 만드는데 아니 근데 우리끼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예, 그 책을 만드는데 그 당시 그 1999년에 그 책을 냈는데 원가가 3천만 원 들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자료 조사를 7,250건을 전부 전수 조사를 했거든요. 한국에 나와 있는 책 논문을. 내가 그 보조원들 인건비로 3천만 원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2쇄 찍어가지고 딱 200만 원 회수했습니다. 그 10,000원씩 그때 받았는데 그래도 2쇄 그때 그게 학술원 도서로 지정되는 바람에 2쇄가 나갔어요. 그 2,000부 팔아가지고 제가 원가가 그러니까 제 노동력은 그만두고 제가 7기로 들어간 게 3천만 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 조사를 통해서 나온 책이나 그냥 상상을 해서 쓴 책이나 우리나라 책값은 처음부터 헌책 그러니까
종이값으로 나옵니다. 페이지가 두꺼우면 비싸고 페이지가 얇으면 쌉니다. 세상에 그런 책값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헌책 저 고물상에서 이 책을 받을 때 매기는 값 아닙니까? 그게 원가가 얼마 드냐로 가격을 정해야지 800페이지는 3만 원, 500페이지는 2만 원. 이게 무슨 종이값입니까, 책이?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시집이 나오는데요. 그 시집이 8,000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집과 똑같은 노트가 5,000원이래요. 그냥 아무것도 안 된 그 노트가. 그 사람이 딱 내놓고 그 지금 그렇게 판대요. 교보에 가면 이거 5,000원, 이거 8,000원이니까 여기는 시를 다 쓰고 인쇄하고 그게 3,000원 더 들어가는 거예요. 빈 종이는 5,000원이고 그 사람이 시를 다 쓰고 만트 8,000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책값이 그렇다고요. 근데 그걸 보고 내가 박장대소를 했는데 지금 그런 실정이라서 여기 모이신 분들이라도 이게 운동을 좀 벌려서 이 부분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저변 문화 활동이라고 할까? 이렇게 좀 벌려야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네요. 말씀 듣고 나니까 이 저녁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무슨 그 책에 대한 책 내용에 대한 것, 또 출판 과정에 대한 것, 이와 같은 이제 궁금증과 또 우리가 이런 대작들을 봤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그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식사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광수 교수님은요, 그 주소를 백종원 선생님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종원 선생님한테 꼭 받으셔야 되는 게 계좌번호를 받으세요. 그죠? 그러시면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판매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럼 네, 무슨 네. 저기 서점에서 나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저분들 안 왔을 때면 몰라도 계시는 앞에서 그렇군요. 제가 눈치가 나보고 없어서 밀매를 하고 밀매를 하고. 네, 제가 요즘 인공지능 자꾸 공부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자꾸 눈치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식사가 아마 옆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모임을 다 마무리할 계획이라서 옮기시면서 옷이랑 가방 다 가지고 옆방으로 가시고 식사하시면